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강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쓰지 않고 PPT 한 화면에 모두 다 열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요점과 학습 목표를 보면은 먼저 남아공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부아프리카의 선주민이 누구인지, 또 남부아프리카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풍구부의 문명을 살펴보고 그레이트 짐바브 문명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백인의 탐험과 진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네덜란드계 보호인들이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또 남부아프리카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아프리카의 가장 큰 종족 집단인 줄루족의 샤카줄루와 은페칸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케이프를 침략과 지배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파르테이트가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이후의 남아공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이야기는 현대 정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다. 다양성과 공존이 있다. 또 인종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디아스포라의 결과 선주민과 어, 이주민 투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사고방식도 있으면서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방식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또 충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볼라 같은 것들은 신부대라고 하죠. 신부대가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정체성, 국민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남아프리카인은 누구인가? 또 연방 국가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좀 한번 어,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남아공은 여러 인종이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 의식도 나오게 되었고 또 다양한 역사 문화적 정체성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인이라고 말하는 즉 코이산족과 반투족, 그다음에 반투족도 줄루, 코사, 소투, 쯔와나, 은데벨레, 스와지, 벤다, 송가 등 여러 인종 집단이 민족 집단이 있죠. 또 백인도 아프리칸서 화자와 영어 화자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노예가 수입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예가 수입됨으로써 더욱더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라드 같은 인종 집단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다른 인종 간에 혼합된 그런 인종 집단이죠. 아시아인도 이제 이주하에 정착했습니다. 영국 식민 지배하에 인도인들, 중국인들, 말레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주하에 정착해서 더 다양한 어,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남아공 역사의 주요 쟁점은 선주민과 선주민 즉 원주민이죠. 이들과 이주하에 정착한 인종 집단 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또 어, 노동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싼 값으로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도 쟁점으로 이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주 정착한 백인들은 남아공 역사를 500년 역사로 규정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세기에 림포포 강유역에서 마풍구부의 문명이 꽃을 피웠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마풍구부의 문명을 이어서 13, 14세기에 그레이트 짐바브웨 문명이 출현했었지만은 1652년 백인이 정착한 이후에 진정한 남부아프리카의 역사가 남아공의 역사가 어,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인종단이 남아프리카와 다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인은 아프리칸 스와자와 영어 화자로 나눠질 수 있고 또 흑인이라 할지라도 줄루, 스와지, 은데벨레, 그다음에 코사, 쯔와나, 그다음에 벤다, 송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집단은 컬러드가 또 있고요. 네 번째는 인도인 및 아시아인. 그래서 남아공에서 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네 개의 인종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아파르테이트를 볼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인종을 구분해서 차별했다라는 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죠, 사실. 인종차별 정책이 1990년까지 실시되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여전히 인종이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흑인, 백인, 칼라드 그리고 인도인 및 아시아인으로 나눌 수 있는 인종 집단, 또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의 실시 이런 것들은 인종 집단의 정체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남아공은 1990년 이후에 흑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이룩한 가장 대표적인 지구상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남아공은 현재 사회문화적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과 화합, 무지개 국가라든가 우분투 정신, 또 G20의 회원국이죠.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족주의나 종족 정체성보다는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또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국으로서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를 주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아공에 대한 연구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평화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인종 간 동등한 권리를 향한 투쟁 그리고 화해와 공존을 향해서 역사적으로 맥락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인의 이주가 시작된 1652년부터 1948년 사이에 이 시기는 백인에 의해 인종 간 우열과 차별이 평화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기인 1948년부터 1990년까지는 인종차별 정책이 법적 구조를 갖추면서 즉 법을 통해서 고착화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후죠.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고 흑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화 개념이 인종 간 화해와 공존을 위해서 모색한 시기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94년 흑인 정부 출범 이후에 화해 위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기, 또 역사 청산 작업, 그리고 새로운 역사 만들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백인 정부하에 만들어진 역사문화적 유산은 보호하며 반면에 아프리카인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동시에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죠. 지명과 인명을 갖다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인천공항이 얀스무츠 국제공항이 백인의 장군이었죠. 그런데 올리버 탐보라는 ANC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흑인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도 바꿨습니다. 거리의 이름도 바꿨고요. 자, 1994년 이후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했다고 그랬죠.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아마 남아공의 미래는 미국식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종, 종족 간 화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 공통의 국가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남부아프리카 선주민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선주민, 즉 원주민은 코이코이족과 산족이었습니다. 이 코이코이족과 산족은 흡기음을 쓰죠. 클릭 사운드라고 하는데 노란색 피부, 키가 작습니다. 우리 어깨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남부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죠. 이 초기에는 선주민인 코이산족과 이주민인 백인들이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만 차츰 목축지를 놓고 대립하는 관계로 변했고 영국의 아메리카 이주와 인디언의 관계처럼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인 보어인들이 이주하에 정착하면서 점점 원주민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 다음에 북동쪽의 내륙 지방에는 반투어를 사용하는 줄루, 코사, 소토, 쯔와나족들이 대규모로 정착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쪽에서부터 이주하에 정착한 사람들이죠. 원래 원주민은 코이코이와 산족이었지만은 사하라 이남, 즉 지금의 나이지리아의 원형 반투인들이 동부와 중부를 거쳐서 이주하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소를 경작했던 소를 길렀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제 반투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현재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민족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기원전 8천년경에 보면은 지금 피그미와 산족이 보이죠. 피그미와 산족이 원래 아프리카의 원주민이었고 니그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이들이 반투인의 조상들입니다.
이 니그로인들이 인구합이 커지면서 피그미족과 산족을 몰아내고 동부와 남부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코이족의 이주 경로는 이거는 강우량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소를 몰고 다녔는데 이 코이족들이 소를 몰고 이렇게 희망봉 근처에 이제 비가 올 때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여 소를 기르다가 다시 또 내륙 지방으로 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제 포르투갈인이 주도하게 됩니다. 반투족으로부터 소를 훔치는 산족의 모습을 그린 벽화죠. 이게 반투족들은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소를 길렀다고 했죠. 그런데 키가 아주 작고 또 원주민이었던 아프리카의 원주민이었던 코이산족들이 어떻게 소를 기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보여주는 암벽화인데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암벽화입니다. 그래서 반투족들의 소를 훔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테이블 마운틴의 코이코이족이 소를 끌고 있는 모습을 갖다 그렸는데 포르투갈인들이 어, 이 테이블 마운틴 즉 희망봉에 도착할 때 이들을 발견하고 이들과 물물 거래를 통해서 소를 공급받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남부아프리카 최초의 문명인 마푼구부의 문명을 볼까요? 예, 이 남부아프리카의 주요 반투족과 언어 집단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공부를 한다면 좋겠죠. 어쨌든 마푼구부의 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푼구부회가 사실은 어, 그 거대한 언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푼구부의 문명 이렇게 부르는데 언덕 위에는 왕족이 살았고 통치자 집단이 살았고 그다음에 그 평평한 평지에는 이제 일반 평민들이 살았던 것이죠. 이 마푼구부의 언덕을 자카레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벤다족은 돌의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푼구부에 오르려거든 반드시 지그재로 올라가야 한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11세기경에 번영을 누렸으며 남부아프리카 최초의 문명으로 이미 학자들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림포포강, 림포포주에서 이제 림포포강에서 이제 유역에서 발견돼 이제 있는데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전성기 때 인구가 약 3천에서 한 5천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 이제 서기 900년경에는 인도 및 중동과 교역을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보면은 구슬, 옷감, 유리 제품, 금, 상아 이런 것들이 발견됨으로써 어, 인도양 무역로와 스와힐리어 무역로를 통해서 어, 어, 세계와 교류를 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0년도 안 되어서 문명이 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1300년경에는 마푼구부의 유적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마푼구부의 문명 발굴은 남아공의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고고학위원회에서 1930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왕족의 공동묘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23구의 시신과 함께 금화, 또 금으로 만든 접시, 또 물레에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발견됐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으로 만든 코뿔소가 발견됐는데 이 코뿔소를 통해서 이 마푼구베 문명이 얼마나 번영을 구가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마푼구베 유물은 공식적으로 영구히 전시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에 일반에 전시되기 시작했죠. 이유는 뭐냐면 이 13세기 이전에 이미 11세기 이전에 아프리카인들이 이렇게 진보한 문명을 이룩할 수 없었다고 백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집트인들이나 유럽인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이제 흑인의 문명이 명백하게 이제 밝혀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백인 정부는 이 마푼구부의 유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전시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조상들이 1652년 케이프타운에 이주하여 정착할 당시에 그 지역은 주인이 없는 빈 땅이었고 흑인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마푼구부의 유적은 전시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마푼구부의 유적을 보죠. 예, 여러분 하단에 보이는 그 멀리서 찍었습니다만 이게 마푼구부의 언덕입니다. 굉장히 큰 언덕이죠. 그 언덕 위에서 통치자가 살았고 그 언덕을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푼구부의 유적이 여러분 보이죠? 오른쪽에 코뿔소가 보이죠? 두 마리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가 다 꽉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금을 녹여서 어, 이렇게 코뿔소 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그 문명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푼구부의 유적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짐바브웨,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이 남부아프리카의 문명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이 마풍구부의 유적과 짐바브웨의 유적은 반투인들이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마풍구부의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박물관은 이전에는 이 마풍구부의 유물을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면은 마풍구부의 유적지에 가면은 잘 박물관이 되어 있고 또 프레토리아 대학에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짐바브웨 볼까요? 네. 10세기경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 교역자들이 황금을 수출하는 짐바브웨 왕국에 대해서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궁에 사용된 금이 어디서부터 왔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오빌이라고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 오빌이 어딜까? 이 오빌이 아마 인도가 아니라면 지금의 소팔라 항구인 그 짐바브웨였을 것이다. 왜 짐바브웨가 금 무역량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스와힐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짐바브웨 문명이 얼마나 번영을 구가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사실이었죠. 자, 어쨌든 쇼나족이 잠베지 강에서 림포포 강에는 지금의 짐바브웨 지역에 그레이트 짐바브웨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죠. 스와힐리 무역로와 함께 그 빨간색으로 쳐진 킬와키시와니에서 지금의 소팔라, 그러니까 킬와키시와니가 그레이트 짐바브웨와 막대한 양의 황금을 거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킬와키시와니는 스와힐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와 그다음에 인도, 멀리는 중국까지 교역을 했던 것이죠. 즉 그레이트 짐바브웨 문명이 인도양 무역로를 통해서 아라비아, 인도, 중국과 거래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실제로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화폐인 잉고트라는 화폐가 중국에서도 다수 발견되어서 얼마나 이 무역로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죠. 네,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돌로 지금 축성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은 정확하게 누가 이런 건물을 지었고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프타운 총독이었던 세실 존 로즈가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을 전부 다 파괴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런 건축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레이트 짐바브웨 루인즈라고 이름을 가진 것이죠. 예, 저런 첨탑도 어디에 쓰인 것인지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신전 내부에 있는 이 타원형의 탑이 약 11m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길도 마찬가지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100만 개 이상의 돌을 이제 그 깎아서 만들었다는 이 성곽의 모습이죠.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13m의 높이에 이릅니다. 근데 짐바브웨 문명의 상징으로 지그재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세실 존 로즈가 침략했을 당시에 약탈해간 것이 이 새 모양의 그 소프스톤으로,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돌로 만든 새죠. 이 짐바브웨 쇼나족은 이 새가 하늘의 명을 왕에게 전달한다 해서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것만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화폐에다도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넣었지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짐바브웨 화폐 중에 이 밑에 화폐는 돌의 모습이죠. 짐바브웨는 돌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이 풍부하게 아주 다양한 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짐바브웨죠. 백인이 어떻게 진출했는지 볼까요? 디에고 카우가 1482년 리스본을 출발해서 이제 나미비아 북쪽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1488년에는 바톨로메 디아즈가 폭풍의 만이라고 이제 케이프 지역을 갖다 명명을 했는데 주왕이 그 얘기를 듣고 희망봉으로 명명하게 되죠. 1497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다시 바톨로메 디아즈와 함께 케이프를 돌아서 몬바사, 동아프리카 몬바사죠. 그다음에 말린드를 거쳐서 인도에 도착해서 1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항로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따 지도에서 보겠습니다만 1500년 페드로 카브랄이 브라질에 기착한 후 케이프를 거쳐서 동아프리카를 거쳐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갖다가 개척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포르투갈의 독점적 지위가 확보되게 되죠. 왜 포르투갈인들이 대항해 즉 항로 개척을 나섰느냐? 포르투갈은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로에서 배제돼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과 무역로를 개척하고
그 캐톨릭을 전파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에 의해서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프리카가 이제 발견되게 되죠. 1647년 동인도 회사 소속의 범선 하를레모가 테이블만에서 난파하고 이 테이블만의 난파한 기록을 보고하게 됐는데 아마 이게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기항지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 항로의 딱 중간 기점이었던 케이프타운을 기항지로 만들고 이쪽에 보급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얀판 리비어크가 이끄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 약 130명의 직원이 테이블만에 도착해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선한 야채, 그 다음에 고기, 물 공급, 그 다음에 아픈 선원의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한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백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배경이었죠. 그래서 케이프에 도착한 백인들은 정착하려는 생각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애착이 없었죠.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주와 정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포르투갈 아프리카 탐험이 이제 지도의상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금 디아고 카오, 그다음에 뭐 카브랄, 바톨메 디아즈, 나가마가 쭉 이제 어떻게 탐험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지도를 좀 유심히 보면서 여러분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해안에 세운 경계 표시가 많습니다. 이게 돌 십자가인데 이게 이제 크로스벨링 타워 이렇게 하는데 포르투갈인이 왔다 간 곳에는 십자가 문양의 타워를 갖다가 세워놓죠. 그래서 케이프타운에도 디아즈 탑과 다가마 탑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지도서는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항로가 개척됐을 것이다. 예, 처음엔 그랬지만 해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1500년도에 페드로 카브랄이 리스본에서 출발해서 브라질을 거쳐서 케이프타운을 거쳐서 짐바브웨의 소팔라, 그 다음에 지금의 케냐의 말린디를 거쳐서 캘리컷에 갔다 오는 이러한 항로가 해류상 잘 이루어진 항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바스코다가마, 베톨메 디아즈, 얀판 리비어크 그리고 그 부인인 마리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1683년 태블 만에 어떻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165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대표로서 얀판 리비어크가 세 척의 배를 끌고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해서 지금 코이코이족과 조우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케이프타운의 오각형의 성을 갖다 만들었죠. 얀판 리비어크가. 그리고 해자까지 두었는데 이게 테이블 마운틴의 밑에 있는 그 초창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이 만들었던 그런 성입니다. 자, 보어인을 볼까요? 보어란 말은 영어로는 영어로는 보어 이렇게 하지만 네덜란드는 부르란 뜻입니다. 이건 네덜란드어로 농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네덜란드어로 농민이라는 이 보어인들이 남아공에 처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죠. 이들은 켈빈 고대였습니다. 자신들을 아프리카노라고 불렀는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백인 원주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켈빈 교도로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인종에 대한 우월감도 있었고요. 성경에 근거한 어떤 종족 간 분리도 주장했었고요. 그리고 이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이 처음엔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보어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했는데 점점점 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켈빈 교도들 이제 프랑스계, 독일계, 영국계들이 많이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많은 사람들은 네덜란드계였죠. 그리고 또 1688년부터 1700년 이 사이에 약 200명의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케이프에 이주하게 되죠. 이게 이제 남부아프리카의 백인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들은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고 상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 그 다음에 포도주 재배 기술, 그리고 다양한 언어적 학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그노 교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백인 사회는 부족한 노동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인근 서부아프리카와 동인도 등지에서 노예를 수입하고 남부아프리카 흑인을 노예화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백인 사회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토지는 아주 많았었지만 노동력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제 노예를 수입하게 되었고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백인 우월주의 사회를 어, 어, 뒷받침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그래서 케이프 정착지가 점점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프 반도의 케이프타운에 정착했던 백인 정착민들이 점점점 동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쪽 쪽으로 많이 가지 못한 이유는 그쪽이 반사막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케이프타운을 위주로 한 케이프 반도에 정착했지만 동쪽 쪽으로 계속해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코이산족과 산족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체력을 갖지도 못했었고 저항도 많지도 않았었습니다. 또 인구 수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수월하게 이주하에 정착했지만 백인들이 점점점 동쪽으로 가게 되면서 반투족들인 코사족, 줄루족과 조우하게 되면서 이들과 영토를 놓고 아주 충돌을 아주 오랫동안 일으키게 됩니다. 자, 노예 수입 지역을 한번 볼까요? 예, 이 백인 사회에서 기니아만 연안이라든가 앙골라, 그다음 모잠비크,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마다가스카르도 마찬가지죠. 이쪽 지역에서 노예를 수입하게 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부아프리카가 좀 더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자, 1652년 백인들이 어디에 진출했는지 볼까요? 케이프타운 근처의 희망봉 근처에만 이주하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1710년경에는 호텐토트 홀랜드, 호텐토트란 말은 클릭 사운드를 쓰는 조그만 녀석들이라는 네덜란드어인데 이게 산족과 코이코이족을 비하하는 그 말이죠.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또 보시죠. 1798년엔 케이프 식민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지 보이죠. 썬데이 강과 그레이트 피시 강에 있는 주르벨트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샤카줄루와 줄루 왕국의 성장을 볼까요? 네, 그러면 이들이 백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점점점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인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왕국과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줄루족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줄루 왕국이 이제 조그마한 하나의 여러 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인구가 증가하고 노예 상하 같은 교역이 좀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포르투갈이 전해준 옥수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인구합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19세기 초에 줄루 왕국 조그마한 왕국이었습니다만 샤카줄루가 왕이 되면서 샤카줄루가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걸 음페아네 이렇게 부르는데 발음이 C가 이제 좀 발음이 그 코이산 쪽에서 온 발음이죠. 음페아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른 많은 부족들, 많은 종족들을 침략하거나 또 내쫓거나 동화시킴으로써 강력한 샤카줄루의 줄루 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음페카네어는 고난의 시기란 뜻이 또 있지만 부서지고 깨지는 시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부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이 음페칸의 전쟁 때문에 중부아프리카와 동부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줄루족이 샤카줄루 휘하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연령 등급 제도에 근거한 부토라는 군사 제도를 도입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연령 등급 제도를 한 부대로 만들고 이들에게는 하나의 부대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운명 공동체로서 강력한 전투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긴 창 대신 짧은 창을 갖고 이제 찌른 다음에 칼을 다시 빼는, 그러니까 창을 빼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창을 던지고 뭐 전쟁을 끝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량 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솥불 전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기술이 월등했기 때문에 샤카줄루는 강력한 정복 전쟁을 벌였고 또 줄루 왕국을 건설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부 동부 아프리카에 영향을 주었다 그랬는데 뭐 샤카의 군대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 주변 민족들이 전부 다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의 뭐 레소토 지역과 그다음에 스와질랜드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종족들은 전부 다 도망을 피해서 특히 응고리족 같은 경우는 남부아프리카의 민족 집단인데 탄자니아 남쪽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루 왕국의 성장과 정복 전쟁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은폐카네가 부정적 영향만 주었느냐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부아프리카와 동부아프리카의 왕국과 국가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주었고 이게 강력한 왕국과 국가의 형성을 유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부정적으로는 은페카네 때문에 백인 정착자들이 나탈과 그다음에 지금 요하네스버그의 하이펠트 고원 지역에 이주와 정착을 아주 용이하게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샤카줄루의 전술과 무기를 볼까요? 예, 과거에는 오른쪽에 뭔 긴 창을 썼는데 짧은 창을 썼습니다. 그리고 창을 갖다 찌르고 다시 빼는, 그러니까 창을 전사들은 하나만 갖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창 만들기도 어려웠잖아요. 뭐 서너 개 만들어서 창을 다 쓰면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솥불 전투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좌현과 우현에는 아주 날렵한 기동 타격대를 두고 그다음에 중앙에는 중앙 부대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에워싸서 적을 섬멸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줄루 왕국에 관련된 사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은페카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줄루족 그 보이시죠? 줄루족이 주변 민족을 전부 다 정복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뭐 소토와 스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만 보면은 쯔와나족들, 그다음에 은데벨레족들, 그다음에 뭐 통가족, 뭐 콜롤로족, 뭐 이런 족들을 전부 다 북쪽으로 몰아내면서 이들이 이제 동남부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 이제 쫓겨가게 되죠. 그러면서 샤카줄루의 전술과 전략을 그대로 응용하면서 토착 왕국이나 허약한 토착 왕국이나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콰네라고 부르고 음페콰네라고 부르는데 디파콰네, 음페콰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줄루 왕국의 성장 시기에 있었던 부서지고 깨어지는 시기에 남부아프리카가 어떻게 변동을 가져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셰카 이후의 줄루 왕들은 딩간의 음판데 세조아였습니다만 점점점 세력이 약해졌고 결국에는 영국의 식민지를 갖게 됩니다. 자, 영국의 케이프 지배와 영국화 정책을 볼까요? 네, 그 영국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백인이고 영국도 백인이니까 똑같이 백인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남부아프리카에 정착한 네덜란드계인들은 보어인들이고 이들은 영국과는 완전히 정체성이 달랐습니다. 영국 역시 케이프를 침략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 침략을 했는데 1795년 영국은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해서 케이프타운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또 네덜란드계 보호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죠. 왜냐하면 나폴레옹과의 전쟁 중에서 나폴레옹이 전략적 거점인 케이프타운을 정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해서 잠시 정복했다가 3년 만에 물러가게 됩니다. 1806년에는 2차로 점령하게 됩니다.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1806년 케이프타운을 다시 침략합니다. 이때는 잠시 있다가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케이프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1814년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종식되면서 비인 회의를 열게 되죠. 이때 영국이 케이프 식민지를 네덜란드부터 획득하게 됩니다. 영국인의 이주와 정착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르펠트, 알고아만에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계 보어인과 영국계 또 백인이 또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남부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따로따로 건설하게 되면서 복잡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죠. 자, 보어인은 노예 해방으로 인한 그러니까 영국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야겠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 노예를 통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보어인들은 노예를 갖다가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인데 영국이 그런 것들을 갖다 방해한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영국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영국의 평등 정책과 선교사들의 역할 때문에 1811년 이동법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아프리카 원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겠다는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특히 50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코이코이족과 산족 그리고 비백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조례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보어인들의 선민의식을 이제 완전히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무척 큰 반감을. 영국인이 이주한 걸 보면은 지금 보세요. 남아공이 약 90만 가량이 이주했죠. 동아프리카도 이주했습니다만 남아공에 가장 많은 영국인이 이주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인이 이주하는 곳에 세계 역사는 큰 문제를 야기해. 자, 케이프 식민지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볼까요? 자, 이제 뭐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케이프 식민지는 인도로 항해하는 배에 보급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항지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됐죠. 영국이 1차, 2차 점령을 통해서 영국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영국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1835년은 코사족에 있는 퀸 아들레이드 주까지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가 확대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네덜란드계 보어인들이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52년부터 1750년까지는 네덜란드계 보어인들이 정착지를 만들었고 이제 그런 정착지가 확대됐죠. 그러나 1795년 2차 점령 이후죠. 이때부터는 영국 케이프 콜로니가 이제 점점점 확대되니까 영국의 식민지에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가 이제 모든 네덜란드 보어인의 백인 정착지도 전부 다 영국 식민지로, 그러니까 브리티시 케이프 콜로니로 이제 편입되게 됐고, 그리고 영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킹 윌리엄스 타운이라든가 포트 엘리자베스, 이 남아공의 지명을 보면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국계가 많이 사는 영국 이주와 정착이 영국인의 이주와 정착이 일어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조우했던 반투족들은 코사족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출신 부족이죠. 이들이 이제 코사족과 영국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 대이주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어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서 영국이 침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영국이 계속해서 보어인의 경제적 기반, 정치적 기반을 전부 다 뺏어갔기 때문이죠. 영국의 침략과 억압적인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이주를 갖다 시작하죠. 뭐 처음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5,000명 정도. 푸어르 트래커스, 이게 네덜란드어죠. 이 아프리칸스어인데 앞서간 자들 이런 뜻인데 이들이 이제 우마차를 끌고 내륙 지방으로 이주와 정착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이게 아니었고요. 마을의 지도자나 아니면 그 뭐랄까 좀 명망 있는 사람을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조직됐습니다. 이동 속도도 느렸고 수많은 어려움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위그노 교도의 후손인 피터 레디프는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대이주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방랑자들의 폭력적이고 불성실한 행위로부터 식민지를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영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예를 해방했다. 영국입니다. 우리는 카피르, 코사족이죠. 코사족과 칼라드로부터 계속해서 약탈을 감수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내륙 지방으로 이주 정착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대륙에 날씨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또 전쟁을 하면서 이주하여 정착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보어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라는 것을 이제 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8년 피해강 전투에서 줄루족이 승리한 후에 나탈리아 공화국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보어 공화국의 출발이었죠. 그 내용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드라겐스버그 산맥, 케이프타운은 드라겐스버그 산맥 안쪽에 있는 곳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비옥한 토지였습니다만 이 드라겐스버그 산맥 너머는 알 수 없는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우마차를 끌고 이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길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보어 이주자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다시 갖게 됩니다. 예, 우마차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보어인의 그 이주 과정에서 아프리카인과 수없이 조우하며 전쟁을 벌입니다. 당연히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토족과 은데벨레족과 쯔와나족과 스와지족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1838년 줄루 왕국에서 줄루족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전쟁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유명한 그 그림이죠.
배급급 전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830년에 보호 이주자들이 대이주 과정에서 어떻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생존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도 지금 총을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자들도 총을 쏘고 있고 또 흑인 노예들도 지금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백인의 입장에서 대이주를 갖다 해석하는 것이죠. 자, 피해강 전투 볼까요? 피해강 전투는 1838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이 줄족과 케이프 식민지에서 트랜스발로 이동하던 보어인 사이에 일어난 전투죠. 사실은 피해강 전투 이전에 이 피터 레티프가 보어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줄족이 사는 곳에서 좀 토지를 좀 빌려주면 좋겠다 했고 그런 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줄족 입장에서는 이제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줄루족의 그 왕이 딩가네가 허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줄루족은 신탁을 걸게 됩니다. 주술사가 이들은 지금은 적은 규모지만 나중에는 아마 줄루족을 갖다가 침략해서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탁에 따라서 이 피터 레티프와 모든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살해하죠.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그 보어인들은 이제 뭐 병력을 모아서 줄루족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게 바로 1838년이다. 그러나 이 전투는 굉장히 이상한 전투였습니다. 백인의 입장에서는 신이 주신 승리였지만 흑인의 입장에서는 즉 줄루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처절하게 패배한 전투였죠. 그래서 이 패배로 인해서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은 승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탈리아 공화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피터 레티프는 그 당시에 살해했죠. 이게 이제 평화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딩가네와 너희 줄루족이 너희 그 왕궁에서 피터 레티프에게 이렇게 땅을 주겠다고 허락을 해놓고 왜 전부 다 살해했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강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된 이런 그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게 피해강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자, 딩가네의 왕궁에 이제 백인 개척자 기념관에 이제 있는 사진 그림입니다만 딩가네 왕궁에 딩가네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녀자와 아이들은 멀리 이제 캠프에 있고 약 100명의 백인들이 남자들만 이제 초대되어서 이제 환영식에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조약을 맺었는데 앞에서 보았던 사진처럼 이들이 전부 다 살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척자 희생 기념입니다. 예, 피해강 전투죠. 예, 한 면에 이제 그 강을 끼고 우마차를 끌고 와서 48대의 우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마차를 끌고 와서 대포 2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전투가 벌어졌죠. 3,0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줄루족은. 그러나 백인들은 사상자가 10명 이하로 났죠. 그래서 이 피해강 전투는 영원히 기억되는 날로 백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너 전통 양식을 보면은 이렇게 지붕은 아프리카식이고 그다음에 건물은 네덜란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드레스 프레토리우스가 그 당시에 피해강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레토리아라는 수도 이름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자, 1838년 있었다 그랬죠. 1938년 100년 뒤에 지금의 프레토리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약 25만 명이 참석하는 개척자 기념관 개관식을 열죠. 엄청난 규모로 아프리카노 민족주의 그리고 아프리카노의 그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개척자 기념관이죠. 네.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노 우마차 파수꾼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치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이게 이제 판 렌스부르가 이제 우마차 파수꾼이라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백인 우월주의를 갖다 지키고자 했죠. 나탈리아 공화국 이후 볼까요? 자, 1843년 나탈리아 공화국은 영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영국이 그걸 가만 놔둘 리 없겠죠. 그러면서 보어인들은 쫓겨나게 되죠. 드라겐스버그 산맥 넘어서 데이주를 통해서 줄족과 뭐 전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나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영국이 빼앗아 버립니다. 또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내륙 지방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지금의 요하네스버그 근처로
가게 이제 이동하면서 두 개의 공화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이제 트랜스발이 된 트랜스발 공화국, 그다음에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 오렌지 자유주 이렇게 오렌지라는 이름 붙은 이유는 오렌지 나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국을 따서 어, 저기 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보고도 좀 잘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케이프 식민주와 나탈, 보어인이 세운 오렌지 자유주, 트랜스발 공화국 네 개의 공화국으로 분할되게 되죠. 남부아프리카가.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탈 지역에 사탕수수 농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노동력을 갖다 인도에 수입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인도인들이 이제 남부아프리카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어인과 영국인들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반목을 하게 되죠. 백인은 네덜란드계와 아프리카너계, 그러니까 네덜란드 보어인과 영국계로 나눠져서 싸우게 됩니다. 보어인들은 대이주, 피해강 전투, 나중에 이제 영국계와 네덜란드계가 다시 전쟁을 벌이죠. 이 앙골로 보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갑니다. 자, 대이주가 어떤 방향 이런지 볼까요? 예, 포르 트래클이 갖다 있죠. 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지도는 대이주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그 결과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가 공화국이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케이프 콜로니와 또 나탈이라는 두 개의 식민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네 개의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 그 1884년 그 1891년 사이에 영국과 독일이 남부아프리카 식민지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독일은 지금의 나미비아 지역이죠. 그 저먼 사우스 웨스트 아프리카를 갖다가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영국은 케이프 콜로니와 그다음에 나타를 합병시키게 되고 나중에 베추아나랜드, 그다음에 로데지아를 합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를 합병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을 볼까요? 네. 그 앙글로 보어 전쟁이 1899년부터 1902년 사이에 드디어 터지게 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계가 두 개의 네덜란드 공화국 그리고 영국 식민지가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어, 금과 다이아몬드가 킴벌리에선 다이아몬드가 그다음에 트랜스바알에선 금광이 발견되면서 영국은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죠. 무력 갈등은 역시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백인 집단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갈등은 계속 지속되게 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국가가 바로 남아프리카 연방, 영연방 특수자치령으로 뭐 외교권, 뭐 경제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뺐지만 자치를 이제 허락해 주죠. 그리고 네덜란드 그 백인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허락하게 됩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타협을 본 것이죠. 뭐 보어인들이 급격히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백인 정부는 아프리카인의 경제적 선택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네덜란드계가 앵글로 보어 전쟁 이후에 조약을 맺으면서 주인이었던 아프리카인은 배제하고 두 백인들이 백인 집단들이 남부 아프리카의 주인처럼 이제 행세하게 되는 것이죠. 원주민 토지법 같은 것들을 만들고 흑인 거주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제 백인들에게 특권을 계속해서 어쨌든 이 그리쿠알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쿠알랜드는 이제 혼혈인 집단이에요. 예, 백인과 이제 아프리카인 사이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뭐 자기들은 아프리카노 백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프리카노 백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주하여 정착한 지역이 이제 그리쿠알랜드 그리쿠알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쿠알랜드 웨스트, 이스트 이렇게 불렀는데 문제는 그리쿠알랜드 웨스트가 바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모두 다 영국에 합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나와 있는 보이죠? 킴벌리가 있는 그리쿠얼랜드 웨스트, 그다음에 그리쿠얼랜드 이스트 이 지역이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 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킴벌리 광산 초창기 흑인들도 여기서 한몫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백인만 광산주가 될 수 있었고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죠. 킴벌리의 비콜이죠. 비콜이 인간이 만든 그런 어, 이제 뭐 굴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1km 이상 지금은 다 그 이제 물에 잠겼습니다만 거의 다. 여러분 저 위에 지상에 빌딩 보이죠? 예. 이게
빅홀이라는 그 키가 얼마나 그 깊은 곳인지 알 수 있죠. 인간의 욕망이 어느 정도까지 그 도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이거는 스포그 마인덤프인데 금광이었죠. 이 금광이 지금 트랜스파일 지역이죠. 예, 이 금광이 곳곳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콜랜드 웨스트의 킴벌리 지역으로 다이아몬드 광산에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유입되게 되었고 이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자, 어쨌든 영국의 입장에서는 바츠와나랜드라든가 니아살랜드라든가 이런 지역을 갖다 로데지아죠. 로데지아와 베츠와나랜드, 그다음에 니아살랜드를 갖다 합병했고 물론 뭐 유니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연방을 통해서 남부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게 되죠. 그러나 윈트크를 중심으로 한 나미비아 지역은 독일령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네. 트랜스발의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와 케이프 식민지 총독이었던 세실 로즈. 폴 크루거는 전형적인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였고 앙글로 보어 전쟁을 갖다가 이제 치렀던 인물이죠. 세실 로즈는 영국의 인유언제기 케이프타운에서부터 그뭐 삼시 정책이라고 하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 이 지역까지 영국의 인유언잭을 갖다가 날리고 싶어 했던 트랜스바일 전쟁 이게 이제 뭐 제1차 뭐 영국계와 네덜란드계인데 이때는 네덜란드계가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 조약으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앙골로 보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지도로 보여주겠습니다. 이 영국의 입장에서 이제 이 포로 수용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하도 네덜란드계 그 보호인들이 아프리카너들이 저항을 아주 격렬히 했기 때문에 레피지 캠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전쟁에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모두 다 한 5만 명 가량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약 15,000명이 전쟁으로 죽었다고 하고요. 뭐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기근으로 굶어 죽거나 질병에 노출돼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계 백인과 영국계 백인이 더욱더 갈등의 골이 깊어진 계기가 되었죠. 얀 스무츠는 영연방,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연방의 초대 수상이었습니다. 이 처칠 수상 옆에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군사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국제연맹을 이반한 인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어떻게 저항했나요? 예, 아프리카인들이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백인들은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또 잘못된 이야기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산들 완화에서 프레르경이 이끄는 영국군이 줄루족에게 여지없이 패하게 됩니다. 이 이산들 완화 전투가 남부아프리카의 전략을 좀 수정하게 된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줄루 왕국을 그대로 두고 식민 통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엔 줄루 왕국을 완벽하게 지배 통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볼까요? 예, 말란 정권은 인종차별 정책을 노골화시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총선에 승리합니다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격리, 분리라는 아파르테이트 이게 이제 아프리칸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말이죠.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백인과 흑인을 완전히 격리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인종차별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부도덕법이니 혼합결혼 금지법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뭐 반투교육법이니 뭐 반투 홈랜드법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화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10개의 홈랜드를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시켜 버리겠다. 이런 분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국가 속에 또 다른 국가를 만들어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2,400만 흑인들이 전체 인구의 73%인데 국토의 한 13%에다가 그것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아주 불모지 같은 땅이죠. 이쪽이 수용하게 된 것이죠. 이게 홈랜드 정책이. 그래서 국가에서 갑자기 자기들의 땅인데 무구족자가 되었고요. 또 백인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투 홈랜드법은 백인의 우월적 지위와 자본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란 수상의 이게 아파르테이트법은 사실 교회에서 위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각각의 민족은 각각의 발전을 할 권리가 있다.
굉장히 좋은 뜻이었습니다만 성경의 이 한 구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게 되면서 인종차별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1913년 토지법, 1936년 토지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흑인들을 일정 지역에다가 전부 다 수용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홈랜드 정책이었고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그런 지역의 76%의 인구를 흑인들을 갖다가 몰아 넣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보시죠. 보프타츠와나 쯔와나인들을 여기다 넣은 것이죠. 이 쯔와나인을 수용하는 것도 보면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홈랜드 정책이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거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텐데 백인 정부에서는 흑인들을 전부 다 이 지역에다가 강제 이주. 이 케이프타운의 육지구는 유명한 이야기죠.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앞에 있던 이 육지구는 어, 아프리카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칼라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지역에 강제 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6지구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두농자 현황을 보죠. 예. 그래서 남아공 이게 홈랜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백인들은 또 선시티를 보면 하는데 선시티에 가장 훌륭한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 뭐 백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카지노는 건설하지 않고 흑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카지노를 건설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그 목적을 노렸던 거죠. 분리시설법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사는 집도 다 다릅니다. 아시아인, 코스아인 뭐 이렇게 다르게 해놨고요. 또 낚시하는 곳도 심지어 풍자가 이제 됐죠. 그래서 그 검은 고기는 뭐 흑인이 낚시하는 곳은 좋지 않은 곳이겠지 당연히. 자, 흑인들의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디가 여기서 한 19년 가까이 있었죠. 간디가 이제 그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벌이죠. 그다음에 ANC를 비롯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흑인 저항 운동의 핵심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넬슨 만델라로 이어지는 청년연맹과 함께 파괴적인 어떤 파업이나 시위로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1952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인도인 조직과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죠. 그리고 1945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는 클립타운에서 자유원장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인종의 공존 1990년, 94년 이후에 흑인 정부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부쿠에가 1958년 범아프리카 회의라는 조직을 만들고 순수한 아프리카인들의 아프리카 건설을 주장하면서 급진적 투쟁을 하게 되죠. 이런 인종차별 정책이 이제 1960년 샤프빌 학살 사건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프리카인들이 패스법 반대 시위를 벌이게 됐고 여기에 이제 경찰이 발포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아공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영연방에서 1961년 탈락하게 됩니다. 샤프빌 사건 이후에 백인 정부는 PAC, ANC 모두 불법화합니다. 그래서 흑인 저항 운동은 무장 투쟁으로 이제 폭력화되게 되죠. 그리고 ANC도 이제 전부 다 붕괴되게 됩니다. 만델라가 이제 1962년에 체포되면서 이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학생회장이었던 스티브 비코가 흑인의 식운동을 갖다가 벌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불법화된 어떤 ANC나 PAC가 해외 무장 투쟁을 벌였다면 국내에서는 스티브 비코가 주장하는 흑인 우시 운동을 갖다가 벌이게 됩니다. 1976년 소웨토 항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파르트 정책을 강화하고 흑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백인 정부는 영어 대신에 아프리칸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흑인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또 희망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때 이제 결국에는 학생들이 이제 그 압제자의 언어다 쓰지 않겠다 하고 데모를 벌였는데 이런 저항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서 총을 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무장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당 정부도 유화책을 강구하게 되죠. 자, 샤프빌에서 통행증 조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샤프빌 사건의 그 뒤의 모습입니다. 알버트 루슬리 최초의 흑인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ANC 초창기에 그 이끌었던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죠.
흑인의 힘을 주장한 스티브 비코. 이건 이제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크라임 프리덤이라는 영화로도 영화화됐습니다. 소웨토 항쟁이죠. 네. 소웨토의 헥터 피터슨. 우리의 마산 사건과 비슷한데 저 뒤에 사진 보이죠? 어, 다 같이 형제인데 남동생이 이제 사망한 그 시신을 끌고 들고 지금 행진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게 소웨토 지역에 지금 항쟁이 일어났던 이 사진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주 급격한 저항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 살아남았던 그 오른쪽에 있는 누나가 지금 현재 보입니다. 이 피터 헥터 피터슨 박물관에 이제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반역 재판 무죄로 석방되죠. 로벤섬의 수감이 이제 나중에 되게 된 1962년 때문이죠. 자, 아파르테이트 붕괴 요인을 볼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이게 뭐 남아공의 불안정한 상황은 그 남아공 경제 발전을 가로막았죠. 이게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흑인의 구매력을 갖다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결국엔 남아공의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1970년대 국제경제 후퇴가 바로 경제를 위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칸의 저항이 심했다는 것이죠. 정치적 분야는 물론이고 산업 분야에서도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흑인의식운동, 소웨토 항쟁 것들이죠. 셋째는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웃하고 있던 백인 국가, 백인 정부가 다 무너지게 되죠.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던 여러분 앙골라, 모잠비크가 흑인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데지아, 이안 스미스 정권이었는데 이게 이제 남아공 지지를 갖다가 이제 받아서 유지가 됐던 건데 여기 이제 결국엔 로버트 무가베가 이끄는 짐바브웨가 독립하게 되죠. 나미비아도 독립하게 됩니다. 이 국제적인 어떤 제재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요인,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과거에는 백인 소수 정부였는데 다 백인 소수 정부가 무너지고 흑인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무장 독립투쟁 기지가 바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배경이었다. 이들이 이런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GDP도 굉장히 컸죠. 네. 어쨌든 위로부터 민주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 샤프빌 학살 5주년 기념식 뭐 이제 15주년이죠. 15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끝난 후에 이제 비상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비상계엄이 1986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다시 이제 갈등이 치닫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제 국제사회가 상당히 남아공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강하게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평화가 어떤 것이냐, 남아공이 이제 백인 정부가 백인이 계속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와중에 드클레르크가 1991년, 1989년 보타 대통령이 뇌일로 사망하게 되고 교육부 장관이었던 드클레르크가 당수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는데 이 드클레르크는 백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모든 정치단체를 합법화하고 넬슨 만델라를 조건 없이 석방하면서 드디어 이제 협상에 들어가게 되죠. 자, 어쨌든 1994년 다인종 선거 최초죠. 흑인 정부가 탄생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와 그 드클레르크의 모습이죠. 예. 넬슨 만델라 연설을 한번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1914년이죠. 좀 시간이 엎드려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백인의 지배에 저항해 싸워왔으며 저는 흑인의 지배에 저항해 싸워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평등한 기회를 지니고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의 이상을 소중히 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하는 이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이상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90년 석방 당시의 연설이죠. 아파르테이트의 해체에 관한 협상은 민주적이고 비인종적이고 단일한 남아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르테이트의 불평등을 다루고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민주화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에 대한 백인의 독점이 종식되고 우리의 정치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994년 이후의 남아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아프리카 민족회의, 국민당, 인카타 자유당. 인카타 자유당은 샤카 줄루의 손자라고 하는 망고스트 부틀레즈가 이제 이끄는 당이었죠. 독립을 무척 하고 싶어 했고 넬슨 만델라를 무척이나 괴롭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당이 거국 정부를 구성합니다만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1996년에 해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남아공의 인종문화적 다양성, 이런 어떤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이후 남아공 볼까요? 모두 다 9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프와 나탈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다음에 트랜스발과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는 네덜란드 보호계 아프리카너 공화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9개 주로 이제 편이 된 것이죠. 1990년대에는 국가 국민을 화합하고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청산하는데 TRC라는 것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TRC는 국가 통합과 화해 증진법에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제 의장이 돼서 국민들의 화해와 단결을 증진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청문회를 160회 이상 하고요. 2만 1000명으로부터 뭐 증언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5권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죠. 진실과 화해, 그리고 국가 건설이라는 맥락에서 TRC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진실을 조사해서 국가와 국민을 화해로 이끌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 TRC 같은 경우는 아파르테이드 인종차별로부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변화의 상징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과거를 청산하면서 인종, 종족 간 화합을 도모했다. 그런 의미에서 짐바브웨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극단적인 인종 간, 민족 간 대립을 차단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마나 TRC가 어려운 것인지, 진실은 있을 때 화해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 예. 5권 최종 보고서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이제 그뭐 문화사박물관에서 남아공에서 이게 이제 TRC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공의 어떤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고, 지금 현재 남아공이 민족적 갈등을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인종 간 갈등을 피해서 지금 현재 계속 항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천천히 보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